TRS는 토럴 리턴 스왑입니다. TRS 계약을 맺었을 때 토럴 리턴 총수익을 매도하는 사람, TRS 페이어는 증권사가 되겠고, 총수익을 매수하는 사람, TRS 리시버는 자산운용사가 되겠습니다. 투자에 따른 수익, 손실은 모두 다 TRS 리시버인 자산운용사가 떠안게 됩니다. 이전받게 되죠. TRS 계약을 맺을 경우에 투자는 증권사가지만은 그에 따른 이익 보상, 손실 위험은 모두 자산운용사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랑 그 수익을 보는 사람이랑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TRS 계약을 맺게 되면 말이죠. 그에 따라 증권사는 이자를 받습니다. TRS 계약도 만기가 있는데 만기가 돌아오면은 롤오버 하는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만기 시점이나 중간에 상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펀드가 손실날 것 같다, 증거금 납입이 추가로 힘들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담보 비율을 높이고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라임자산 운용 사태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TRS 거래는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랑 대기업도 많이 합니다. 둘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투자 없이 지분을 취득하고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가되 투자 위험은 거의 없는 증권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투자 위험은 요 대기업이 가져가죠. 자, 근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 기업의 경우에는 위험 회피, 해지 목적이 아닌 TRS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11개 대기업 집단이 TRS 거래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사용했느냐? 자금 조달, 지분 취득, 재무구조 개선, 인수합병 요런 데다가 TRS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TRS 거래에 나선 곳이 SK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때는 2017년 10월입니다. 자회사 SKENS에 대한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요. 자금 조달이 운영자금으로 6,700억 원이었습니다. 제3자 배정 증자인데요. 자, 이 자회사 SKENS의 TRS 거래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무구조 개선을 꾀한 건데, 이 당시에 SK가 자회사인 SKENS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완료한 다음에는 90%로 변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변경이 되느냐? 다른 주체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래에셋 대우와 TRS 계약을 맺고서 지분 10% 취득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SK가 지고 수수료를 미래에셋 대우가 지급을 받는 겁니다. 제3자 배정의 목적, 선제적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3자 배정의 대상자는 MD 프라임 제1차, MD 프라임 제2차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자, 여기에 끌어들인 게 바로 미래에셋 대우의 SPC입니다. 특수목적 회사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10%의 지분을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SK가 100% 가지고 있었는데 90%가 SK가 되고 10%는 미래에셋 대우의 SPC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요게 TRS 거래가 있었던 것이고요. 선제적 재무구조 개선을 하게 된 이유는 부채 비율이랑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서 자본을 채워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를 낮추라는 권고를 신용평가사에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66%였는데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기준 100%를 훌쩍 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었으면 신용도를 다시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는 외부 자금 수요를 택한 것으로 말하게 되는데 TRS 거래라면은 사실상 SK 거죠. 자, 그래서 2017년 11월 2일에 더벨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자산 유동화 대신 증자를 택한 까닭이 미래에셋 대우에서 높은 가치로 신주 인수를 제한한 것을 고려해서 결국 증자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가 TRS를 포함한 증자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TRS는 일종의 대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죠.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한 모든 현금 흐름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되, 그러니까 리스크는 너가 지되 그 대가로 나는 약정이자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SK 쪽에서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요게 부해부채로 인식이 돼서 재무상태표상에서는 잡히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더 좋게 보이겠죠. 그래서 부해부채라는 것은 out of books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채가 있는데도 장부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 장부 외의 채무가 부해부채인데요. 부해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더 뻥튀기 시키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만은 부해부채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의로 왜곡하기 위한 것이며 부당한 회계 처리로서 배척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해부채는 장부 기록이 불완전하여 거래 전부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재정 상태를 은닉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채를 기장외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회부채라는 것은 한마디로 부채가 사실상 있는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지 않는 부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더 적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SK그룹 쪽에서는 SKENS에게 자금을 수혈할 때 그 돈을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부채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부회부채로 인식이 돼서 재무상태표에 잡히지 않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도 기업 가치를 6조 원 이상으로 SKENC를 높게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수익이랑 손실 모두 다 SK가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6조든 더 높든 더 낮든 큰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외부 투자자들에게 보여질 때는 SKENC의 기업 가치가 미래에셋대우가 6조 원으로 높게 평가했구나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가치가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주당 14만 원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미래에셋대우의 이러한 제안, 딜이 좋았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는 점.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SK가 SKENS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 TRS를 이용했다. 미래에셋대우 SPC와 TRS 거래를 맺고, 리스크는 SK가 지고 일정 부분 수수료는 미래에셋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상증자를 두 개로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대출 형태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증권 형태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SPC를 두 곳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도 투입할 예정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SK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주체는 SK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미래에셋대우 SPC가 투자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S 계약이 일어났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누가 투자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HLB의 공매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법인명들이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시티그룹, 크레디트 스위스 이렇게 뜨지만은 보통 공매도 세력들은 TRS, CFD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공매도를 친 주체가 이 법인들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매도 친 주체는 사실상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보유자 공시에 잡히는 법인은 실질적인 공매도 주체자가 아닌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하는 증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매도는 TRS, CFD 수합 거래를 이용하다 보니까 공시에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잡히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람이 공매도를 해도 마치 외국인, 해외에서 증권사를 거쳐 매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문자를 알아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공매도 투자자 국적이 영국으로 잡히는데 그 이유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제도가 조세 회피처라고 돼서 여기서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내부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공매도 주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로 뜨는 법인명을 실제 공매도 주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